네, 요즘 부동산 경매로 반값에 살 수 있고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매로 수십 건 낙찰을 받아보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아파트 24개, 빌라 10개, 상가 2개. 부동산 경매로 낙찰을 받은 건수는 20건입니다. 그 중에 낙찰받고 망한 사례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낙찰받고 매도했더니 1억을 벌었다. 이런 영상이 아닌 제 살을 깎아먹는 망한 사례 5건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면 저한테는 마이너스지만 이제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작해 보았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부동산 경매로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도 정리해 보았어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회수만 빨아먹는 그런 영상이 아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릴게요. 제 시간이 소중한 만큼 여러분의 시간 역시 무의미하게 사용되면 안 되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쇼츠에 강제 집행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조회수가 100만이 나왔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온 만큼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아직도 부동산 경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강제 집행을 했다고 저에게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 경매는 국가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서 채권자에게 못 받은 돈을 나눠서 정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피눈물이 나는 쪽은 돈을 못 받은 쪽입니다. 욕을 하시더라도 제발 영상을까지 좀 보시고 욕을 하세요. 낙찰 받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점유자와 연락을 시도해 보았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서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경매 강제 집행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개고를 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개고하는 단계에서 명도는 완료됩니다. 본 물건은 관리비가 1년 동안 연체되어 있었고 단수 상태였습니다. 점유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세간살이가 한가득 있었고 안방에 침대를 보고 있는 방향으로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정말 썸뜻했습니다. 혹시라도 목을 맨 흔적이 있을까봐 온몸에 소름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귀신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루 만에 수리하고 돌아오려고 밥도 못 먹고 비 오는 날 차단기 내리고 껌껌한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면서 스위치 콘센트를 갈았던 그날이 잊을 수가 없어요. 돈 벌려고 정말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다 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물건이 수익이 큰 법이죠. 집안에 한가득 있던 짐을 정리했습니다. 집에서 나온 폐기물 사진입니다. 일반 쓰레기봉투 40봉투, 폐기물 마대 12장, 가구는 스티커 붙여서 다 버렸습니다. 대체적으로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공실이 많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공실 기간이 오래돼서 한전에서 전기 계량기까지 뜯어간 단전 상태의 물건입니다. 문을 따는 분들도 다행해서 도어락을 깨는 분이 있고 사진처럼 옆에 타공을 해서 도어락을 파손시키지 않고 따는 분이 있습니다. 이 물건도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세간살이가 그대로 있었어요. 사진에서 보이지 않지만 변기 안은 상상 그 이상이라 여러분들이 영상을 끌 수도 있어서 보여드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변기안은 상상하시는 거 바로 그게 한 바가지 있었습니다. 다잉 메시지처럼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남기는 메시지를 그걸 한 바가지로 표현을 한 거죠. 세탁기도 있었고요. 음식물 쓰레기도 있었습니다. 냄새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밥통 안에는 밥도 있었습니다. 침대 프레임은 직접 분리를 해서 갖다 버렸습니다. 엘베 없는 4층에서 도가니가 나갈 뻔했어요. 네, 세 번째 물건입니다. 살림살이를 그냥 두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고 이사비 협의를 하면서 처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형 평수 아파트 물건인데요. 액자들이 많아서 특히 이 달마도 액자는 제가 집에다 걸어 놓으려고 했는데 와이프님이 절대 가져오지 말라 그래서 중고나라에서 드림으로 처리했습니다. 식탁, TV 다이, 소파 등등 중고나라에 드림으로 올리면 상태 괜찮은 건 다 가져갑니다. 네 번째 물건입니다. 베란다에 불법 건축물로 큰 창고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런닝머신부터 스키, 잡다한 물건들이 1톤 트럭으로 3차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물건은 왜 주차 못하게 놓는 이런 화분들 있잖아요. 이게 진짜 무게가 장난이 아니에요. 추운 날씨에 정말 개고생했었습니다. 낙찰받고 현장에 가보면 다양한 물건들이 많아요. 베란다 큰 창문, 방 창문이 깨진 곳도 있었습니다. 유리가 깨진 것은 유리집에 주문을 하면 새로 끼워줍니다. 돈으로 해결하면 간단하죠. 근데 엘베 없는 5층, 4층이라면 어떨까요? 그냥 창문 사이즈 600에 990 이런 사이즈면 문제가 없죠. 1470에 1850 사람보다 키가 더 큰 유리는 계단으로 올리는 게 힘들어서 사다리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다닥다닥 붙어있는 빌라라서 사다리차를 사용 못한다면 또 비용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됩니다. 결로로 곰팡이와의 전쟁이 시작되고 임차인과의 신경전으로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겨울에는 수도 동파 전화를 계속 받게 되고요. 여름 장마철에는 누수 전화를 계속 받게 됩니다. 월세 임차인들은 월세를 제때 입금하지 않아서 또 신경전이 시작되고, 이사한다고 바로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는 무대포 임차인에 대한 대처 능력 또한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제일 끝판왕은 누수입니다. 찾을 수 없는 누수는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그렇게 계속 안고 가야 해요. 뻥빌라라고 하죠. 명의를 돈 받고 파는 사람들에게 매도하고 그렇게 경매로 날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같은 후발주자가 그런 물건들을 낙찰받게 되는 거고요. 저도 지금 그런 물건이 있는데 위, 아래, 건물 전체가 누수라서 공실로 비워두고 누수 원인을 찾고 있는데 정말 술래잡기처럼 물이 새는 곳이 꽁꽁 숨어 있습니다. 명도하는 과정이 힘들고 수리하는 과정도 힘들지만 임대하는 것 또한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도, 수리, 인테리어, 임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수익입니다. 명도하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고 수리하는데 엄청 힘들어도 경매 한 사이클을 완료를 하고 매도해서 1억 수익이 나온다면 충분히 할 만한 고생인 거죠. 수익 대비 시간, 스트레스, 괜찮은 장사면 힘든 고생도 수익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고생 대비 수익이 크다면 그건 고생이 아니죠. 쓰레기 봉투 30개의 양의 짐들을 다 정리하고 5만원을 준다면 개고생이죠. 근데 500만원을 준다면 괜찮은 고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5천만원이라면 안 하실 건가요? 경매를 시작했다가 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수익이 나오지 않아서입니다. 부동산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무조건 싸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가들은 그냥 감정가일 뿐이에요. 임장을 통해서 감정가가 시세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로 저처럼 물건을 늘리게 되면 상승장에서는 자산이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같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자산이 순식간에 줄어들죠. 또 세금 폭탄을 맞기 때문에 정말 잘 계획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운영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다주택으로 가시면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 기회, 대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면 무조건 싸게 샀고 앞으로 시세에만 팔아도 수익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덜컥 낙찰을 받는데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비싸고 저렴한 기준은 낙찰가가 아닌 부동산에서 거래가 되는 매도 가격입니다. 이건 정말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재벌집 막내 아들 보시면 송중기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잖아요. 분당 땅 5만 평으로 240억을 만들어서 아마존 주식 900% 수익을 내고 자산을 계속 튀겨서 기업을 인수하고 팔고 하면서 몇 천억, 조 단위로 자산을 늘려나가죠. 지난 과거를 보면 쉽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지난 다음에는 쉬워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부동산 경매 또한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낙찰을 받는 겁니다. 물론 싸게 사서 시세에 팔아서 수익을 내는 장점도 있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런 인스턴트 같은 수익보다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게 큰 수익을 줍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부동산은 우상향이라서 하루라도 빨리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급속도로 빠지고 있죠. 아무도 금리가 이렇게 폭등할지 몰랐습니다. 그걸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강남구 대치동의 음마아파트입니다. 이 물건은 27억에 매입한 물건입니다. 근데 매매가 27억 중 24억을 대부업체에서 빌린 거죠. 24억에 대한 정확한 대출이자는 알 수 없지만 보수적으로 연 10%로 계산하더라도 2억 4천이고 12달로 나누면 월 1,000만원의 대출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대부업체에서 엄청난 레버리지를 끌어와서 이거 산 거죠. 근데 건물을 보통 이렇게 하면 월세를 받아서 대출이자를 내는데 이건 그냥 자기가 대출이자를 내는 거예요. 매달 대출이자 2천만원보다 그 이상으로 오른다고 생각한 거죠. 2년 동안 8억이 오르고 1년에 5억이 오르니까 대출이자 내고도 2억은 남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앞으로 이런 물건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게 부동산 경매의 양면성이죠. 어떤 누구는 그렇게 전 재산을 날리고 또 누군가는 완전 저렴하게 반값의 자산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동산 경매를 어떻게 생각하죠? 천벌을 받을 거다. 피눈물을 먹고 사는 하이에나 같은 인간 3대의 천벌받음, 이런 얘기가 제 영상 댓글에 엄청 많이 달리는데요. 그렇게 살면 세상을 잘못 살고 있는 거죠. 남이 안 되는 것을 바라는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것을 바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나 시야가
주가가 남들을 까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 잘 올라갈 수 있을까를 봐야 하는 거죠.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과거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거를 후회해봤자 아무런 결과값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이 흐르고 있고 제가 경매로 망한 사례를 말씀드린 것도 다 지난 과거입니다. 계속해서 시간은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보면 초 단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한 살씩 나이가 늘었잖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음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죽음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말씀드릴 건 아니고 지난 과거는 다 잊고 새해가 밝았으니까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파묻혀 있던 발은 그만 빼고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엄청난 기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계속 보고 있으면 낙찰가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비싸게 가져갔지만 지금은 정말 싸게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온 거예요. 근데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죠. 앞으로 계속 반토막, 반의 반토막 이렇게 계속 폭락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개인이 망하고 기업이 망하고 국가가 망하게 됩니다. 정부는 절대 그렇게 가만두지 않아요.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죠. 자본주의에 대해서 근본적인 믿음이 없이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올 겁니다. 작년에 부동산 수익을 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10년, 20년 전에 매입한 분들은 지금 하락한 상황에서도 매도하면 수익이 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음마아파트도 그렇고 수도권의 영끌에서 꼭지에 사신 분들은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 감당하실 수 있으면 견뎌내셔야 하고요. 또 좋은 시기는 옵니다. 계속 부정적으로 과거를 생각하고 후회만 하고 있으면 자산을 그냥 던져버리게 되는 것이고 손실을 확정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빠져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사야 할 계획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서두르실 필요는 없어요. 부동산은 주식처럼 갑자기 반등하지 않기 때문에 상승 분위기가 되면 조금 상승한 가격에 매입을 하셔도 괜찮아요. 진짜 부동산 고수들은 바닥을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동산 고수들은 다가올 미래를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측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다가올 미래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니까요. 사람들은 계속 말하죠. 더 빠져야 돼. 이제 시작이야.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관가해서 안 되는 것은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돈을 벌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잃어야 누군가는 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 공시지가 1억 이하에 다 뛰어가서 샀더니 다 1억씩 올랐다. 이런 건 분명히 얼마 안 가서 역풍이 몰아칩니다. 결국 뛰어오는 인간들한테 넘기고 나오는 사람들이 진짜 고수입니다. 사람들이 투기꾼이라고 욕하고 돌 던지는 사람들이 고수이고 욕하는 우리 대부분이 아직 이 자본주의 부동산 시장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어요. 지난 과거는 과거일 뿐 다 잊으세요. 인생은 지금 right now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일은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있어야 해요. 왜 빠지는지 왜 오르는지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썸네일과 제목에 20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한 살이라도 더 많아 보이려고 했는데 지금은 20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네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법원 경매로 빌라를 낙찰받고 망했다고 하면서 정작 어떻게 망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빠졌습니다.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내부가 세상에 장난이 아니었다. 쓰레기 봉투 40봉투, 폐기물 마대 12포, 화장실에 점유자로부터의 메시지, 그게 한 바가지 있었다. 처리하는데 힘이 들었다는 내용만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해서는 빠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힘든 상황을 극복해서 어렵게 성공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망했는데 이거죠. 이번 영상은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아파트를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언제 사느냐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말씀드릴게요. 시기를 잘못 택한 투자 선택은 과도한 이자 부담이 부메랑이 되어 내 목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다주택자가 어떻게 망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나아가서는 반토막이 나고 있는 부동산을 언제 사야 하는지
하락의 바닥, 매수 타이밍을 정확히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수십 개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낙찰, 폐차, 임장 수리하면서 얻은 저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 역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아파트 24개, 빌라 10개, 상가 2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집을 1개라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산을 불릴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부동산을 이렇게 많이 들고 있으면 망한 거죠. 제 물건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경기도 하남 미사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매매 최고가 6억 5천 대비 3억 5,500이 빠진 7억 1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락률 33%입니다. 전세는 5억 8천에 맞췄는데 최근 실거래는 1억 8천이 빠진 4억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물건 하나만 봤을 때도 자산이 3억 5천이 빠지고 역전세로 1억 8천을 내뱉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것뿐만 아니죠. 재산세, 종부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재작년 제가 납부한 보유세는 억 단위예요. 납부한 세금을 만약 제가 투자하는 식으로 아파트를 소액 갭 투자를 했다면 20개는 거뜬히 샀을 겁니다. 여기서 왜 소액 투자로 분산 투자를 하는지 말씀드리면 또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가 아닌 멍청한 10채를 선호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로 제가 망한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당할 수 없는 종부세. 두 번째, 금리 인상으로 아작나는 수익률. 세 번째, 미납하는 월세 세입자. 네 번째, 전세가 하락으로 역전세. 다섯 번째, 매매가 하락으로 거품이 빠지는 자산. 집이 많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여쭤봅니다. 임대사업자, 법인사업자로 보유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죠? 일단 저는요, 임대사업자이고 법인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물건으로 등록되어 있는 물건은 합산배제로 그나마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 등록되어 있는 물건보다 등록되지 않은 물건이 더 많아요. 법인 물건의 종부세는 개인과 다르게 징벌적 최고세율입니다. 장난이 아니죠. 공시지가 1억 이하 물건들만 있으면 종부세도 별로 안 나오겠지만 10억짜리, 7억짜리 덩치가 좀 있는 녀석들은 아무래도 부담스럽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형평수 아파트 달마도 액자 물건이 실거래 7억에 거래가 된 아파트입니다. 이거 하나만 재산세가 43만원씩 두 번이니까 86만원에 종부세가 1,800입니다. 2021년도 종부세는 1억을 냈고요. 2022년 종부세는 그나마 물건을 정리해서 7천만원을 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훅 가는구나,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종부세를 내도 위안이 됩니다. 오른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떨어지는 지금은 아니죠. 종부세도 내고 가격도 하락하고 완전 망한 겁니다. 두 번째, 금리 인상으로 아작나는 수익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투자 스타일은 투자금을 최소화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보통 집이 없거나 자가를 한 개 보유한 사람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부동산 커뮤니티에 가면 20살짜리가 부동산 5개를 보유하고 있고 10개, 2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막 사야 할 것 같고 그런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의 숫자가 아니라 좋은 물건을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중요하지만 제가 초보 때는 질보다는 양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낙찰받은 물건은 인천 빌라인데 플러스 P로 집을 샀는데 500만원이 들어오면서 월세 50만원 받아서 대출이자를 내고 매달 21만원씩 통장에 꽂히면서 아, 이런 거였어. 부자들은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구나. 나는 정말 지금까지 바보처럼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입찰을 했고 입지, 시세보다는 임대 수익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망하는 지름길이었죠. 임대 수익이 100만원씩 나온다고 해도 손해를 보고 판다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요. 불법 건축물로 창고가 있어서 고생했다는 물건이 이 물건입니다. 인천, 경기, 수도권에 좋은 물건이 아주 많았는데 저는 정말 바보처럼 가까이에 있는 좋은 물건들을 외면하고 충청권으로 갔습니다. 충청권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해요. 입지 물량이 많아서 아주 개박살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청주에서 아파트 2개를 했습니다. 전부 월세로 세팅을 하면서 총 들어간 돈은 2천만원이 안 됩니다. 대출이자를 내고 임대 수익은 매달 100만원씩 통장에 따박따박 꽂혔습니다. 실제로 이걸 경험해 본다면 뽕 맞은 느낌으로 눈에 뵈는 게 없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1000만원씩 통장에 꽂힌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자만 내는 거치식에서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원금 상환을 해야 했고, 원금 상환으로 수익률이 안 좋아지면서 최초 대출 실행금리는 3%였는데 최근에는 5.37%로 대출 연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6%대로 올라가면서 수익률은 작살이 났습니다. 20만원대였던 대출이자는 2배로 40만원이 되면서 월세 받아서 대출이자를 내면 끝나는 거죠. 거기에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 상환까지 하게 됩니다.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돈이 나가게 되는 거죠. 또 일부 은행은 대출 연장 조건으로 10%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2천만원 넣고 월세 100만원씩 나온다면 대단한 것 같지만 금리 인상과 원금 상환으로 결국 임대 수익은 사라지고 대출 연장하기 위해 10% 상환 준비까지 해야 했습니다. 완전 망한 거죠. 세 번째, 미납하는 월세 세입자. 경매로 감정가 대비 싸게만 낙찰을 받으면 경락잔금 대출이 최대 90%가 나옵니다. 저는 최대 92%까지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럼 임대보증금을 10%만 해서 월세를 놓는다면 일단 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1억 4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싸게 1억에 낙찰을 받으면서 4천만원 안전마진을 확보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팔아도 수익이 나는 가격에 낙찰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수익을 확보해두고 이제는 두 번째로 실투금을 얼마에 넣느냐가 관건입니다. 낙찰가는 1억, 대출은 9천, 그럼 보증금 1000원을 받고 월세 50으로 임대 세팅을 합니다. 이게 제가 주로 했던 낙찰받아 월세 세팅을 했던 방법입니다. 500에 55에도 임차인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저는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해서 고민 없이 OK를 합니다. 그런데 보증금 1000만원이 없어서 500에 들어오는 임차인의 대부분은 월세 미납을 많이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미납 연체율은 최고였던 것 같아요. 보증금이 2천, 3천인 경우 미납 확률은 좀 더 적어요. 임대료 받아서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면 그 대출이자의 부담은 저에게 고스란히 오는 겁니다. 이게 100만원 미만이라면 괜찮지만 3에서 400만원이라면 어떨까요? 이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한 방에 훅 가겠죠. 네 번째, 전세가 하락으로 역전세의 프레셔는 정말 상상 그 이상입니다. 한 군데에서 역전세 1000만원, 그런 물건이 10개 있으면 현금 1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역전세로 조용히 시장에서 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인의 이사 플랜이 세워졌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맞춰지지 않으면 그 압박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죠. 정말 다 때려치우고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팔짱 끼고 이날까지는 무조건 빼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안 빼주면 새로 들어가는 집 계약이 틀어지면서 날아가는 계약금은 책임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증금을 안 빼주면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해버립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당연한 거죠. 임차인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활용했으니 그 정도 리스크는 감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시장은 안 맞춰질 때는 진짜 안 맞춰지고 계약이 되면 갑자기 임차 수요는 폭발합니다. 내가 전세를 5억에 살고 있는데 앞집이 컨디션도 더 괜찮고 3억에 나왔어요. 그럼 앞집에서 이사를 들어옵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임차인을 못 맞추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역전세 난 2억이란 돈을 융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다섯 번째, 매매가 하락으로 거품이 빠지는 자산. 앞서 말씀드린 망한 이유 중 가장 리스크가 큰 겁니다. 매매가 하락으로 가장 손실이 큰 거죠.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몇천, 몇억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처럼 상승장에서 많이 들고 있고 하락장에서 다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락할 때는 사람들이 절대 사지 않거든요. 거래가 되더라도 정말 싼 가격에 거래가 되죠. 반토막이 나고 있는 부동산을 언제 사야 하는지 매수 타이밍은 매입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매매로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상승 거래가 나오는 시점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반 매매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경매를 매입을 하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부동산 경매는 앞으로 오지 않는 가격에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수십 개의 부동산을 매수 매도하고 낙찰, 폐차, 임장, 수리하면서 얻은 저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움직이기 전에 매수에서 매도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해요. 부동산을 잘 하시려면 세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를 생각하면 무서워서 못하죠. 내가 이거 낙찰받으면 은행이 대출해줄까? 이런 게 걱정이 되죠.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대출 얼마까지 해줄게,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80% 대출 해줄게, 감정가 대비 싸게 받았으니까 90% 해줄게, 주택, 토지 등을 매입할 때 그 가치에 비례한 대출의 비율을 LTV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 부동산의 가치는 어떤가요?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진 건가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도 다 하락을 했죠.
내 집의 가치는 떨어졌나요? 그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살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싸게 내놔도 안 팔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가 바닥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이렇게 계속 빠지다가 실제 부동산의 가치인 전세가하고 붙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때부터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매수 심리가 붙지 않습니다. 시장을 제대로 분석을 해보려면 사람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식당을 하는데 나만 맛있다고 장사가 잘 될까요? 먹는 사람, 손님을 생각해야 팔리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부 안 사고 있죠. 그러니까 개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는 시장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는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취득세를 8%, 12% 하는 것을 완화해 줬습니다. 근데 완전히 다 안 풀어줬기 때문에 안 삽니다. 반값 아파트들이 나오는데 아직 사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대출도 다주택자는 그냥 금지였습니다. 근데 풀어줬죠. 금리 자체가 워낙 높고 이게 좀 모순인 게 DSR에서 걸립니다. DSR 어렵게 느껴지죠.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당신의 총 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상환의 비율을 알아보겠다. 한마디로 소득 대비 돈을 빌려주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출을 풀어줘도 대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부동산은 순서란 게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선수들이 있죠. 마라톤도 뛰다가 보면 이미 프로 선수들은 반환점을 찍고 돌아오면서 어느 지점에서 만납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들이 먼저 움직여요. 무주택, 1주택, 다주택자 중에 다주택자들이 빠르게 먼저 뛰어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선수입니다. 시장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믿음이 있고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대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움직여야 남들보다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안 움직였는데 무주택자가 뛰어가고 그런 거는 없어요. 무주택자는 제일 느립니다. 시장의 하락을 막으려면 다주택자들을 풀어서 매물을 걷어들여야 하는데 지금의 정부 스탠스로는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1주택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상급지의 아파트가 몇 억씩 빠지면서 나오는데 갈아타기를 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내 집이 팔려야 팔고 더 좋은 집으로 가죠. 근데 다 빠지고 있고 안 팔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무주택자는 가장 느립니다. 상승장 때 집을 사라고 했던 무주택자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내 집 마련 계획이 있어? 친구는 더 떨어져야지 아직도 비싸.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다 연기한 듯 짜고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해요. 너무 신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무주택자는 움직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주택도 안 움직이고 1주택자도 못 움직이고 다주택자도 안 움직이니까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움직이게 취득세 풀어줘, 대출 풀어줘, 임대사업자 부활시켜서 다주택자들이 움직이게 판을 깔아줘야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죠. 그건 정치의 문제거든요. 무주택자가 많아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치인들은 정권 연장이 목표입니다. 거기에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고요. 제가 똘똘한 한 채가 아닌 멍청한 열채를 선호했던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한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보고 경험을 위함이었습니다. 계속 하락 뉴스들, 폭락 영상들만 보시지 마시고 현장도 좀 다니시고 내 집 마련하는 게 꿈이라면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를 꼭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1953년 6.25 전쟁이 끝난 이후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래프상으로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10년 그래프는 항상 이렇게 갑니다. 1년 그래프가 이런 거예요. 10년 그래프는 우상향이에요. 하락할 때 싸게 사서 다음에 올 상승장을 타면 내 자산이 튀겨지는 겁니다. 이번 영상은 30대라고 또 어그로를 끌었는데 영상을 30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한 거니까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부디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